국세청을 그만둔 지는 대충 한 8년쯤 됐고요. 제 아버님이 제 이름을 한연호라고 지어주셨어요. 밑에 숫자는 뭔 숫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제가 말투가요, 제가 태어나기를 전라도 담양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자라다 보니까 사투리가 많이 섞일 겁니다. 하지만 뭐 어려운 말, 뭐 깔끔하게 같은 말은 안 할 거예요. 깔끔하기라 하면 경사지를 말해요. 1285730은요, 제 군번입니다. 제 군번보다 빠르신 분은 선배님이시고, 늦으신 분은 저보다 후배겠죠? 그 다음에 9710-838은 학번입니다. 103-0357은 대학원 석사과정 학번입니다. 200-703는 대학원 박사과정 학번입니다. 38은 국세청에 38년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삼아 시험 봤는데 그게 공무원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38년 하고 마지막 그만둘 때가 3급으로 그만뒀습니다. 3급이면 부의사관이죠. 혹시 뭐 저에 대해서 아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리고 저는 국세청에 38년 근무하면서 재산제세 업무를 대충 한 15년 이상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사무관 임관하고 나서 7년 반을 양도세 강의를 했죠. 네, 저는 강의 특징이요, 넌스톱으로 합니다. 그냥 하루에 6시간, 6시간 내리해요, 6시간. 화장실 가는 건 자유고요. 근데 여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죠? 내리할까요? 50분 단위로 10분 쉴까요? 편하실 대로 하세요. 뭐, 저는 어떻게든 관계없으니까요. 뭐, 혹시 다른, 이 의견이 있으세요? 50분 쉬고, 10분, 아니, 미안합니다.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요. 네,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강의 순서는요, 이렇게 할 거예요. 배우자 이홀과세, 직계존부석 이홀과세 그러면 관련 법령을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말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교재를 보면서 핵심적 내용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세 번째가 사례예요. 이러이런 예가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 예를 든다면 아버님이 아들한테 땅을 증여를 했어요. 근데 A라는 세무사가 증여산 평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항차 어디에 팔릴 거냐면 지역주택조합에 팔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10중 8구 지역주택조합에서 뭘 했을까요? 감정평가를 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감정평가가 증여평가 기준일로부터 소고바의 6달, 뒤로 석 달 이내에 매매사례가, 감정가, 수용가, 보상가, 경매가 등이 있다면 그를 뭘로 해라? 시가평가액으로 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 어쩔래? 평가 기준율에서 가장 가까운 걸 끌어서 써라. 감정평가 법인이어야 되냐? 감정평가업자도 관계없냐? 관계없죠? 지금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개인이건 법인이건 관계없다. 단 몇 군데 이상이요? 2군데 이상이에요. 다음에 소수해법 100조 3항이죠.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에 양도가액 또는 양도비용을 안분 계산해라. 만약에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비율 대비 30% 이상 갭이 난다고 한다면 무조건 국세청 기준으로 해버리겠다. 그것은 뭘 해요? 시행령 166조 6항에 규정되어 있죠. 거기에 부가세법 시행령 64조에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럼 부가세법 64조는 뭐예요? 과세분과 면세분이 혼재되어 있을 때 과세분에서 어떻게 쪼갤 거냐, 공급가액을 쪼개는 방법은 제1원칙이 뭐죠?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서로 해라. 없으면 어쩔래? 기준시가로. 없으면 어쩔래? 장부가로 해라. 없으면 어쩔래? 취득가로. 순차 적용을 강행 규정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한다면 10중 8구 감정평가서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평가서가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투기세력이 끼어들 것이다. 그럼 매매 사례가 있겠죠. 그럼 국토교통부의 실질거래 시스템이 들어가서 조회를 해봐야겠죠. 그런데 A 세무사가 신고할 때 보충지역 평가를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면 증여세 부담은 한 3억 늘어나요. 근데 증여받아서 5년 내에 팔면 직계존비속
배우자 이율과세 문제가 있죠. 근데 이율과세 문제 예외가 있죠. 이럴 때는 하지 말아라. 1세대 1주택일 경우는 하지 마라. 고가주택 포함해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수용 또는 현매수는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해당 그 자산을 이율과세를 했을 때의 결정세액과 안 했을 때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안 했을 때가 더 높다고 한다면 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순식간에 우리가 의뢰인이 왔을 때 머릿속에 휙 지나가야 돼요. 그죠? 그럼 나는 휙 지나가면 뭘 생각해야 돼요? 수수료를 얼마를 받을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A 세무사가 잘못했다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A 세무사가 잘못했어요. 근데 분명히 왜 그런 일이 겹쳤냐면, 자, 지역주택이 팔렸어요. 이율과세를 하면은 세금이 훨씬 더 많아요. 이율과세를 안 하면 세금이 더 적어요. 그럼 100% 이율과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반대로 말했어요. 이율과세를 안 하는 세금이 이율과세 한 세금보다 더 훨씬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가 30년 이상 보유한 토지예요. 비삼년 이건 말건 장특공제 문제가 시작돼요. 근데 이율과세를 하게 되면 장특공제가 최대 30%가 돼요. 그런데 이율과세를 안 하게 되면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주택이라면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하되 3년 이상 보유기간 이제 몇 년 살아야 돼요?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야 80%짜리 적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분은 80% 적용 대상은 아니에요. 표 1 적용 대상 2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장특공제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3년 해봐야 몇 프로예요? 6%밖에 안 되거든요. 아버지가 다 판 걸로 못해요? 3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어떤 이점이 있냐면 증여세 평가액을 썼을 때 증여세는 한 2억 5천이 더 내요. 하지만 이율과세를 안 하면 양도세가 훨씬 더 줄어요. 왜? 왜 그러죠? 취득가액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왜? 증여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로 한다면 상속 증여 당시에 뭘 취득가액을 해라? 무엇을요? 증여산 평가액, 상속자산 평가액을 하되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금액이 있다면 결정한 금액으로 해라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혹시 제가 강의 드릴 때에 혹시 요구사항 이것 좀 해주세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실 때는 강의 끝나고 질문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질문에 답변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대부분 우리 세무사님들이시잖아요. 한국세무사회 Q&A 코너가 있어요. 양도세가 제가 한 7년 동안 답변한 게 한 4,000건 답변했어요. 예. 질문 내용을 보면은 세무사님이 질문을 한 건지 밑에 있는 직원이 질문한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입에서 신내가 나요. 제발 좀 세법지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선배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 호칭을 그냥 선배님이라고 할게요. 여러 선배님들이 업무를 하실 때에 학생들처럼 기동량으로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지 마세요. 절대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양포사란 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걱정되잖아요. 가산세가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실 때 세법제를 먼저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됐을 때에 실무책을 읽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동료한테 물어보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반대로 하죠. 먼저 물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실무책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세법제를 보죠. 근데 우리 업무는 돈하고 너무 많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법제는 꼭 먼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강의 도중에 각종 법률 조문을 많이 말할 거예요. 속으로 지가 세법제 다 외웠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을 할 때 부가세법 64조야. 부가세법 뭐 19조야. 또는 뭐 소득세법 88조야.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없이 법 몇 조, 영 몇 조 이러면 소득세법입니다. 다른 법령은 반드시 앞에다가 접도를 붙여줄 겁니다. 자, 여러 선배님한테 제가 유인물을 먼저 드린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먼저 보시죠.
사실상 이것만, 이 표를, 여러 선배님들이 이르시다 보면 각종 서식을 쓰게 되죠. 모든 세법의 별표에 서식이 있잖아요. 서식이 세법전 내용을 아주 축약해, 또 축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모셨던 모 국장님은 재산제세에 관련된 모든 서식을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더만 파일을 하나씩 읽더라고요. 금방 깨우치더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 선배들 일하실 때에 소득세법에 있는 서식을 빨리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보시죠. 1세대 1주택의 일시적 2주택, 거주택, 비과세 판단, 검토, 비교표예요.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건 비과세야. 이건 과세야. 이건 몇 년 내에 팔아야 돼? 3년 또는 2년 또는 1년 그렇죠. 이 표를 읽는다는 얘기는, 이해한다는 얘기는 관련 규정을 모두 이해한다, 이해 못한다.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책의 특징이요. 앞에서 주저리 설명을 하고 나중에 뒤에다 표로 보여드립니다. 표를 먼저 보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앞에 서술문을 읽어보시면 좋다는 얘기죠. 잠깐 표를 보죠. 양도 또는 종전주택 소재지. 종전 이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155조 1항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취득 시기, 양도 시기.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했거나 조정 예상제 공고일 전에 취득했다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2년 거주 안 해도 되죠. 원칙적으로요. 예. 그 다음에 주택 유형,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일반, 다중, 다가구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공동주택을 잠깐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아파트는요, 주거 목적료로 쓰는 층수가 몇 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그래요? 5층 이상은 무조건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주거 목적료로 쓰는 층수가 4층 이하인 경우로서 주거 목적수는 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상인 것을 뭐라고 불러요? 열입이라고 불러요. 여기 층수 계산할 때에 지하층은 층수 계산에 안 집어넣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이요. 다세대 주택은 주거 목적으로 쓰는 층은 4층 이하인 경우로서 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하인 것을 다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구분 등기가 되죠. 한 동에 12가구가 있다. 그럼 등기가 몇 개란 얘기예요? 12개란 얘기가 돼요. 물론 중층형의 경우는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다음에 단독주택에 여러분이 가장 애먹은 게 다가구입니다. 다가구는 절대요, 의뢰인이 사무실에 왔을 때 다가구 또는 보통 빌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다가구도 빌라라고 표현해요. 근데 보통 빌라는 원론적인 용어는 연립이에요. 근데 그냥 연립이건 다세대건 다 빌라라고 말할 뿐이죠. 대신에 우리는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어요? 단독주택인 다가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건축법 별표 1에 3호에 나오죠. 다가구 주택이라 하면 주거 목적료로 쓰는 층수가 몇 층일 것? 3층 이하일 것. 3개층 이하일 것. 주거 목적으로 쓰는 연면적이 얼마 이하일 것? 660평방미터 이하일 것. 예, 그 다음에 몇 가구가 살아야 돼요? 19가구 이하가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조심할 게 이 세 가지는 절대적인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첫 번째, 주거 목적료로 쓰는 층수가 3개층이 돼야 되는데, 여러 선배님 가장 주의할 사항이 1층에 있는 피로티요. 그 다음에 옥탑에 있는 옥탑의 한 층짜리 집이요. 근데 피로티는 원론적으로 4면 중에 3면 이상이 뻥 뚫려 있어야 되고, 그 면이 절대 절반 이상을 반드시 뭘로 사용해야 돼요? 절반 이상을 주차장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절반을, 나머지 부분은요, 절반 이상의 나머지 전체 만약에 25라고 합시다. 그러면 16평방미터는 주차장 썼다고 합시다. 나머지 9가 남았죠? 9는 절대 뭘로 쓰면 안 돼요? 절대 뭘로 쓰면 안 돼요. 뭐요? 주택으로 쓰면 안 돼요. 다음에 옥탑이요. 옥탑이 90년대 초반까지는 수압이 낮다 보니까 물탱크실을 만들었었어요. 강제했었어요. 근데 90년 중반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 관을 전부 바꿨어요. 노후 다 교체하고요.
압력 펌프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상수도의 관에다가 곧바로 직관을 하게 되면 10층까지 물이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을 죽여서 물탱크에 넣어버렸어요. 그게 범죄 온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강제로 물탱크를 제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거기에다가 집 한 채 만들어서 건사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가 살면 한 달에 50만 60만 월세를 받을 건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불법 개조를 합니다. 불법 개조하면 그 상태로 그냥 해도 괜찮아요. 전혀 괜찮아요. 그 상태 그대로 바꾼 것은 건축법 위반은 논외로 치고요. 근데 대부분이 좁아요. 좁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증축, 무단 증축을 해요. 증축을 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있어요. 뭐라고 써졌냐면 건축물의 층수를 계산할 때는 어떤 층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면 주택 층수에 넣어버리겠다. 그럼 8분의 1 이하라고 한다면 안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8분의 1이 넘어요. 건축 면적의 8분의 1이 넘습니다. 왜? 증축을 하니까요. 왜? 거기에다가 싱크대 넣어야 되거든요. 화장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세 평이 늘어나게 되면 8분의 1을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모르죠. 하지만 아는 방법이 있죠. 제일 좋은 게 카카오 맵이에요. 저 카카오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옛날 다음이죠. 거기 가서 항공사진을 봐보세요. 그러면 지금 나온 게 2008년부터 현재까지 나와요. 2008년부터 현재까지 나온 걸 연도별로 쭉 봐보세요. 그러면 면적이 늘어난 게 보일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드뷰를 보세요. 로드뷰 볼 때 그냥 로드뷰 보시지 말고요. 로드뷰를 분할해서 연도별로 볼 수가 있어요. 좌측, 우측이요. 그러면 로드뷰를 보면서 어디를 찾냐면 전기 계량기는 찾기 힘들어요. 근데 뭘 찾기 쉽죠? 로드뷰 보면 보여요. 그 집에 옆에 등에 벽에 붙어 있는 게 뭐가 보이죠? 가스 계량기요. 가스 계량기를 헤아려 보세요. 네, 가스 헤아려 보니까 아무래도 옥탑에 가스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옥탑에 사람이 사는구나. 그럼 두 번째, 8분의 1이 넘는가 안 넘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양도세, 상속 증여세, 전 재산제세만 해요. 기장 업무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1년이면 수백 건 신고해요. 근데 지금까지 8년 동안은 엄청나게 신고했겠죠. 그죠? 조사는 몇 번 받았을까요? 딱 한 번 받았어요. 딱 한 번이요. 저는 신고서를 보낼 때 세무서 직원이 그냥 올해 들어와서 재산업을 처음 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끔 미주알, 고주알 전체를 써요. 법정부터 시작해서 유권에서 심판대까지 다 붙여요. 그래서 이래서 신고 내용이 적정하다. 예. 근데 대부분이 전화는 안 옵니다. 첫째는 전화하는 사람이 몰라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재개발, 재건축은 몰라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그걸 딱 보면은 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현장 확인해야 돼요. 그럼 아까 제가 6억 5천 추징당했어요. 그것도 심지어요. 모 세무서에서 세무조사에 무실적으로 조사 종결이 된 거예요. 근데 감사를 하면서 옥탑이 8분의 1이 넘은 걸로 보여진다. 그러면 8분의 1이 넘는지를 또 어떻게 알아요? 아시죠? 항공사진을 띄워보시면 오른쪽에 메뉴바가 있어요. 거기에 거리 재는 거, 그 다음에 면적 재는 거예요. 면적 잴 때 이렇게 사각형으로 꾹꾹꾹 누르면 면적을 재거든요. 그 면적을 약간 보수적으로 재세요. 보수적으로 재서 8분의 1 넘는다. 그러면 현장 가봐야 돼요. 보수적으로 재봐도 8분의 1이 안 된다고 한다면 가봐도 8분의 1 안 됩니다. 대신에 뭐 팔면서 직전에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곤란하겠죠? 예, 그러니까 꼭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건축물이 있다고 합시다. 자, 건축 면적을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이게 벽체의 중심선으로 하죠. 그것은 전형면적 계산하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재야겠지만 항공사진은 여기가 뭐가 있어요? 지붕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붕 끝으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재보세요. 8분의 1 이하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주택
층수에 안 넣을 것이다. 그래서 다가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다가구가 시행령 150-15항에 규정하고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다가구란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주택으로 보되 한 가구에 독립된 가구를 뭘로 본다? 한 주택으로 본다. 그 말은 본문이 무슨 이야기예요? 본문이 다가구를 뭘로 보겠다? 공동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일괄하여 매도하거나 양수한다면 단독으로 인정해 줄게. 그 다음에 시행령 163 2항 2호에 있죠.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할 때는 155조 15항을 준용한다. 다만 어떻게 한다? 초이스. 납세자가 선택한다. 주택수 계산할 때. 그러면 여러 선배님 생각할 때 다가구 주택을 항상 단독으로 본 게 좋을까요? 항상 단독으로 본 게 좋을까요? 공동으로 가볼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다가구 주택이요. 언제 가장 많이 지어졌냐면 86년부터 90년 중반까지 가장 많이 지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 선배님들이 뭐하고 링크를 시켜야겠어요? 무엇과? 조특법 97조요. 조특법 97조가 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시기가 도래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지금 다 10년 넘었으니까 10년 이상 임대한다면 양도세를 뭐 할게? 100% 감면해 줄게. 감면해 줄게. 그럼 뭔만 내면 돼요? 농특세만 내면 돼요. 그러면 자, 강남의 역삼동에 다가구 주택을 왕창 팔았다고 합시다. 40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단독으로 선택한다면 10중 8구 고가주택이겠죠? 그러면 12억 초과 상담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 사람이 2년 이상 거주했고 3년 이상 보유했고 등기된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최대 몇 프로까지요? 80%까지 적용했을 때 부담되는 세금, 지방세 꼭 포함해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그 가구가 10가구예요. 가장 큰 층이 아마 꼭대기층일 거예요. 4층일 겁니다. 4층은 고가일까요? 고가 아닐까요? 고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럼 곧바로 4층은 통째로 비과세줘 버려요. 공동으로 선택해가지고 1, 2층을 모두 뭘로 해요? 조특법 감면을 해버려요. 그러면 농특세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한 층은 전액 비과세지, 나머지 층은 조특법에 따른 감면세액에 대한 20% 농특세만 부담하면 되죠. 그럼 어느 쪽이 좋을지는 누구도 몰라요. 근데 얘가 맹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86년부터 90년 중반까지 지어진 집인데 그 집에 과연 5호 이상을 임대를 했을까요? 그것도 뭘로 입증해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뭘로 해야 돼요? 방법은요, 가스, 전기, 수도입니다. 자, 가스를 썼다는 얘기는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뭐, 전기 마찬가지니까 그걸로 입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관계없어요. 조특법 97조만큼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세무서 등록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또 의문점이 임대사업을 했으면 임대분에 대한 간주임대료 플러스 월세에 대한 종합소 신고를 했을까 안 했을까? 그건 논외로 합시다.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해봐야 부가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좀 장황했네요. 보유기간 2년 이상, 양도주택 거주기간, 전입이 전출일. 왜냐하면 원칙은 주민록에 따르되 원칙과 사실이 다르면 어쩔래? 사실이 우선이에요. 다음에 부칙에 따른 2017년 8월 2일이 무슨 날이에요? 정부 대책 발표 날이에요. 그날 이전에 취득했다면 필요 없다. 조정 대상 이건 말건. 그 다음에 2000년 8월 1일 취득계약고 계약금 지급일이 현재의 무주택세를 이건 부칙에 있는 내용이에요. 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 2년 거주 안 해도 관계없죠. 그 다음에 양도 취득가, 양도 실가가 12억,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은 12억 초과분이 고가주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취득실가. 취득실가야 취득가액의 의미가 뭐예요? 취득실가란 말과 취득가액이란 말이 이퀄, 이게 동급일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취득실가는 말 그대로 96조 그랬죠. 실지 양수자와 양도의 실지 거래한 금액을 이하 뭐라고 부르자?
실지 거래가액을 부르자. 그럼 90조 1항 1호 과목에서 취득 실가는 실가에다가 취득 부대 비용 등 관련 비용을 더한 것을 뭐라고 부르자? 취득 가액이라고 부르자. 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소득세법령에 기타 필요경비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기타 필요경비요. 어디에도 없어요. 예? 97조의 제목이 뭐죠? 필요경비예요. 필요경비는 크게 안에 몇 가지가 있어요? 취득 실가, 그 다음에 양도비용, 그 다음에 자본적 추출비용이죠. 이걸 다 더해서 뭐라고 불러요? 취득 가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도 말씀드린 시행령 163조 9항에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한다면 상속 증여 당시에 평가액을 뭘로 본다? 취득 가액으로 본다? 취득 실가로 본다? 취득 실가로 봅니다. 그래서 다 세 개를 뭐라고 불러요? 원론적으로 세법에서는 필요경비라고 부르죠. 그런데 모든 재산제세 관련 신고서에 취득가액과 양도비용, 자본추출비용을 따로 구분해 쓰죠. 쓰다 보니까 양도비용과 자본추출이 그냥 뭐라고 부를 뿐이에요? 기타 필요경비라고 부를 뿐이에요. 우리 소득세법 2월 용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취득 원인은 뭐 증여일 수도 있고, 뭐 교환일 수도 있고, 매매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왜 필요해요? 이게 혹시 증여받을 수가 있거든요. 증여받았다고 한다. 상속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상속 개시현재 망자와 동일세대 상태로 간다면 비과세는 거주기간을, 보유기간을, 동일세대 기간을 뭐해서? 통산해서 비과세를 하죠. 증여도 마찬가지죠. 증여받은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수증자와 증여자가 동일세대 상태라고 한다면 가족의 범위에 들어온 경우로 한다면 통산하면 되겠죠. 만약에 타인이라고 한다면요. 여기서 하나 팁은 말합시다.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오늘 증여받았어요. 증여자가 20년 보유한 1주택이에요. 오늘 증여받아서 내일 팝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일 팔아버리면. 이게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154조 4항에 써져 있어요. 4항에. 죄송합니다. 5항이에요. 이게 지난 5월 31일 날 개정을 했죠. 자, 주택의 보유기간은 95조 4항에 따른다. 그럼 95조 4항이 뭐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한다. 다만 97조 2에 따른 이월과세 대상일 경우에는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아버님이 2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아들이 별도 세대예요. 증여받았어요. 내일 팔아버려요. 그러면 아버님이 취득한 때부터 아들이 내일 팔 때까지 보유년수 2년 넘어버리잖아요. 비과세 선행이 돼요. 자, 비과세가 선행이 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비과세 선행되지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증여받아서 5년 내에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월과세를 가야겠죠. 그죠? 근데 비과세는 이월과세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부당해상 부유로 가봐야 돼요. 혹여라도 아들이 단기양도에, 주택의 단기양도 세율이 몇 프로예요? 7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당해상 부인도 해봐야 돼요. 그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취득 원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 계약과 계약금 지급 무슨 이야기죠? 그 해당 주택이 2000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금 완납했다면 안 살아 좋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 거죠. 2년 이상 거주 보유기간의 적용 제외 대상 154조 1항 단서에 써놨죠. 다음 1, 2, 3호에 해당되는 것은 거주 보유를 따지지 말라고 되어 있죠. 제 첫 번째가 뭐예요? 공공임대주택, 그 다음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소유권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몇 년만 살았어라? 5년만 살았다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그죠? 그것은 취득 후 2년을 거주를 하건 2년을 보유하건 따지지 말아라. 예. 두 번째가 수용협매수죠. 여러분이 세법 읽어보시다 보면요. 간혹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지만 전과 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전과 이후가 있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은 포함하지 않고 앞으로예요. 후는 포함하고 안 하고 뒤로예요. 이전 이후는 포함하고 앞으로 포함하고 뒤로예요. 그 다음에
고가주택은 보통 사람들이 12억 이상 이렇게 말해요.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말합시다. 어떤 주택을 팔았는데 12억 1원에 팔았어요. 고가예요, 고가 아니에요? 그건 고가예요. 12억에 팔았어요. 고가에 아니에요? 고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 선배님이 잘 아시는 게 뭐예요? 초과. 그 다음에 뭐예요? 미만이 있죠. 그 다음에 이상, 그 다음에 이하, 그 다음에 내 이상에 뭐가 있어? 이내가 있죠. 이내. 1년 이내에는 5%를 초과해서 임대료 등을 증가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저는 전후는요, 이렇게 씁니다. 그냥 이건 전이고요. 이건 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은 이렇게 해서 이고요. 이후는 이렇게 쓸 겁니다. 예, 초과는 이렇게 쓸 거고요. 미만은 이렇게 쓸 겁니다. 이상은 이렇게, 이하는 이렇게. 그래서 읽으실 때, 저 이제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추가합시다. 잘 아시겠지만, 건축법에 건축물의 정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때 그걸 많이 적용이 돼요?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짓다가 중도에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토지와 건물을 판 것인지, 토지를 판 것인지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유권 해석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토지, 건물로 인식해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물의 정의가 뭐예요? 그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쉽게 말한다면 A and B, O와 C란 얘기예요. 근데 먼저 B, O와 C라고 합시다. B 또는 C라고 합시다. B 또는 C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B 또는 C면요. 성립할 수 있는 게 B가 독립할 수 있어요. C도 독립할 수 있어요. B, C가 함께 독립할 수도 있어요. 경우 수가 3개가 생겨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물은 이 3가지 요소 중에 반드시 꼭 무엇은 있어라. 무엇은 있어라. 지붕은 꼭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둥과 벽은 2개 다 있어도 되고 2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죠. 요즘 아파트에 기둥 있는 아파트 보셨어요? 기둥 없어요. 뭐가 다 기둥 역할을 해요? 벽이 기둥 역할을 다 해버려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력벽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세법에 만약에 94조 1항 1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부동산을 표현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토지와 건물이라 했을까요? 토지 또는 건물 그랬을까요? 토지와 건물이라고 표현해버린다면 토지 없는 건물은 과세 못해요. 건물 없는 토지 과세 못해요.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다 과세하잖아요. 왜? A 또는 B 그랬거든요. 한꺼번에 붙은 것도 과세, 떨어진 것도 과세. 예전에 제가 이런 질문 받은 경우가 있어요. 참 좋은 질문인데요. 건물 속에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기계장치, 각종 난방장치가 있다. 왜 이거 양도세 과세예요? 과세하면 안 되잖아요.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 말 자체는 건물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과세를 하고 있어요. 왜 과세할까요? 왜 과세를 할까요? 구분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94조 1항 1호에 뭐라고 써있어요? 건물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어요? 시설물, 구축물을 포함한다라고 가로속에 써놨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구축물 포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법전 읽으실 때에 그러니까 85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에 의제치는 85년 1월 1일이다. 이 말은 옳은 말이에요. 근데 8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취득 시기가 85년 1월 1일이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디서 조심해야 돼요? 부칙 보실 때 참 조심해야 돼요. 부칙 보실 때. 자, 다음에 2년 이상 국외 거주 2년 이내 양도. 해외 이주할 때 해외 이주법에 이주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꼭 뭘 조심해야 돼요? 지금 다른 거 같이로 설명드린 거예요. 해외 이주 확인서를 꼭 확보하셔야 돼요. 해외 이주 확인서를 봐서 비행기를 타고 딱 뜬 때로부터 국내 주택을 몇 년 내에 팔아야 돼요? 2년 내에 팔아야 돼요. 그 집은 2년 보유 안 해도 되고 2년 거주 안 해도 돼요. 근데 실무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미국으로 갔어요. 집 하나 있고 있는 상태에 갔어요. 근데 그 집을 헐고 거기다가 집을 2채를 지었어요. 또는 다세대 또는 연립을 지었어요.
그걸 팝니다.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다세대 연립 따지지 말고 그냥 더 쉽게 생각합시다. 건물이 주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분할을 했어요. 그래갖고 등기가 2개가 됐어요. A 건물, B 건물. 자, A, B를 한꺼번에 팝니다. 과세요, 비과세요? 몽정거리 과세입니다. 왜? 출국 및 양도를 현재 1주택으로 규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출국할 때도 한 주택만 있어야 되고 양도할 때도 한 주택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의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일까요? 취약, 근무상 형편일까요? 질병이 들어갈까요? 빠질까요? 국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할, 체류해야 할 경우로서 전세대원이 출국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부득이한 사유가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일까요? 취약, 근무상 형편일까요? 질병은 빠져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몇 년 내에 팔아야 돼요? 2년 내에 판다. 이 집은 2년 보유, 2년 거주 안 해도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년 이상 거주한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 여기에 뭐가 하나 빠졌죠? 옛날에 하나 있었는데 빠졌어요. 가족의 범위에 일시적으로 취약, 질병, 근무상, 사업상 형편 때문에 다른 주택에 거주한다면 그건 동일세대로 본다라고 거기는 사업상 형편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부득이한 사유는 뭐가 빠졌어요? 사업상 형편이 빠졌어요. 원래는 있었었어요. 근데 그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 또 하나가 뭐가 붙었어요. 뒤에. 하나가 시집으로 왔어요. 뭐가 왔을까요? 학교 폭력이요. 학폭 때문에 전학되네. 그런 경우는 단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데 양도리 현재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1년 이상 거주를 했었어야 돼요.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선배님. 처음에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미사 사유가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일 현재 1년 살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질병 때문이라고 합시다. 내가 아니에요. 어떤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위암 4기라고 합시다. 그럼 위암 언제 걸렸어요? 최소한 몇 년 전에 걸렸겠죠. 그때는 그 집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누구의 장난인데요. 누가 승진하니까 부산으로 발령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부산으로 갔어요. 근데 부인하고 얘들은 빨리 못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왔어요. 근데 남편이 발령 날 때 1년을 살지를 못했어요. 근데 부인하고 얘들은 학교 문제 등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부인이 1년을 채우고 나중에 이사를 왔어요. 그럼 어쩔래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원에서 양돌 현재 1년만 거주했다고 한다면 바꾼 겁니다. 세법은 이렇게 표현 안 돼 있지만 세법령에는 유권 해석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년 이상 거주 기간 적용 제외 대상. 2019년 12월 16일 이 규정은 삭제됐어요. 예, 삭제를 하면서 부책에 남겨놓은 거예요.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다면 그 집은 안 살아요. 이게 입법 미스였었어요. 왜냐하면 20조 문제, 150을 20항하고 상충이 되는 거예요. 150, 20항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거주주택과 장기 임대주택 또는 장기 가정 어린이집이 있다고 한다면 거주주택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한다. 뭐 해줄게? 비과세를 해줄게. 자, A가 있고요. B, C, D가 있어요. B, C, D가 장기 임대주택 등록된 주택이에요. 자, 거기서 주의할 사항이요. 장기 임대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아버리고 거주주택을 맨 마지막에 팝니다. 과세, 비과세요? 비과세 특례 돼요, 안 돼요? 특례 안 됩니다. 네, 지금은 되는데요. 예전에는 안 됐었어요. 왜? 154조 5항에서 단서에 뭐라고 써놨어요? 집이 한 세대가 2채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는 모두 처분하고 하나만 남았을 때부터 보유년수와 거주년수를 뭐해라? 기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거주기간 기사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유권 해석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취득한 경우로 한다면 2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주택 남은 때부터 거주 보유년수를 기산하는 규정 때문에 만약에 A라는 주택을 팔았는데 B가 장기 임대주택이에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또 2년 살아야 돼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155조 20항에서 그렇게 표현 안 해놨거든요. 그 집이 직전 거주주택, 거주주택,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이라고 한다면 중복 보유기간은 빼고 중복하지 아니한 기간만 비과세 해줄게 라고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이걸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구입법 문제 때문에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한다면 좋다. 그러면 장기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몇 군데를 해야 돼요? 2군데를 꼭 해야 돼요. 이게 민간임대 특례법에 따른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그 다음에 세무서에 부가세 면사인도 등록. 거기에 임대 개시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죠. 임대 개시일의 정의는 뭐예요? 언제예요? 보통 임대하다가 지자체 등록하고 세무서 등록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가 임대 개시일입니다. 그래서 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일 것, 취득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일 것,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일 것. 그럼 임대 개시일로부터 5년을 임대할 것, 4년 임대할 것, 8년 임대할 것. 근데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소득세법은 시행령에서는 임대 개시일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된 때부터 5년을 해야 돼요. 또는 8년이든지 또는 10년을 해야 돼요. 근데 지자체는 안 그래요. 지자체는 임대사업자 등록한 때, 지자체 등록한 때부터 4년 하면 돼요. 8년 하면 되고 10년 하면 돼요. 그래서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 법령과 이 민간임대 특별법은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장기임대주택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맨 처음이요.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 있죠.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4년 임대지만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몇 년을 요구하고 있어요? 5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라도 또 한 가지 유형이 있죠.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등록하거든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이라고 했죠. 약간 차이점은 뭐예요? 이전 건 2호 이상이에요. 그것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설 임대주택이 있죠. 단기 건설 임대주택. 자, 여러 선배님이 주의할 사항이 건설 임대주택을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임대주택으로 비과세, 특례 규정 또는 감면규 적용한다면 지자체 등록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지자체 등록을. 조건이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보존 등기 하기 전까지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보존 등기를 하기 전에 등록하면 자기가 건물 지은 것은 건설 임대주택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건설했지만 보존 등기가 끝난 뒤에 등록하면 다 뭘로 등록이 돼요?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매입과 건설은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가 수도권 밖에 5호 이상의 미분양 주택을 임대를 한다면 5년 이상 한다면 좋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죠. 지금은 10년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 8년짜리죠. 다음 민간 뭐였어요? 장기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무슨 임대주택이요? 건설 임대주택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그런 주택을 한다면 란 얘기죠. 그 다음에 2년 거주 판단이고 나머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뭐 자꾸 이제 말이 길어져. 이거 하나만 해도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좀 빨리 해볼까요? 하지 말까요? 하고 싶으면 굴뚝 같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해야 돼요. 지금 155조 1항이요. 2022년 5월 31일 날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해서 개정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할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취득할 신규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개가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한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몇 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아라? 1년 내에 팔아라. 하지만 조건이 있죠. 반드시 신규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뭐 해라? 신규주택을 전 식구가 이사를 가라. and 뭐래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라. 하지만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기존 임차자가 있는 경우로 한다면 신규 계약 또는 갱신계약 하지 않는 경우로 한다면 그 사람의 임대 종료일까지 인정해 줄게. 단 몇 년은 초과할 수 없다?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6조에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임대기한 종료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임차자건 임대자건 퇴거 요구를 해야 돼요. 말을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고 자동으로 몇 년이 초과가 되버려 연장돼요? 2년이 연장이 돼요. 근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나가라고 했는데 얘 나간다고 했어요.
근데 이사하기 하루 전날 나 못 나가요. 예, 갱신 계약권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최소 내가 극단적인 예로 A가 B한테 팔았는데 A가 임대 개시하고 나서 하루 만에 B한테 팔았어요. 자, 그러면 B가 나중에 신규토리 2년 내에 이사 들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죠? 거의 4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A주택 판 것은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과세가 돼버려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시에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싹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A건 B건 다 조정 대상 지역은 몇 년 내에 팔아라? 2년 내에 팔아라. A 또는 B가 어느 하나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로 한다면 몇 년 내에 팔아라? 3년 내에 팔아라. 단 조건이 있어요. 종전주택 A 취득한 때로서 몇 년을 경과하고 B를 취득해야 돼요? 1년 이상 경과하고 B를 취득해야 돼요. 근데 실무 이야기요. 극단적인 예로 합시다. 정확히 1년이에요. 그 사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A 취득하고 딱 1년이요. 1년을 세법은 1년을 경과하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1년 초과란 뜻이에요. 그죠? 정확히 1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일 초일을 하루 빼버리니까 1년이 안 돼버려요. 근데 그 사람 추징당합니다. 심판 가서 지두구만요. 그러니까 여러 선배님들이 이 이내, 내, 뭐 초과, 미만, 이하, 이상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조심하시되 취득 시기 신규 종전주택 이건 뭐예요? 1년 이상 경과에 취득했냐냐 이걸 보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규주택 1년 경과하고 OX 조정 091 신규주택 종전주택 조정 대상지역 091 표 뒤에 붙여놨어요. 이걸 유심히 보셔야 돼요. 예, 꼭 여러분들이 꼭 서울 시내마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주도 해도 되고 독도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51항 본문 제2호 1년 또는 2년의 종택 양도 조건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 경과 규정 3년 이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만약에 신규 취득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뭐한다? 3년이에요. 그 다음에 신규 주택을 2018년 9월 23일 이전에 13일 이전에 이전 그래서 13일 포함이 돼요?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됩니다.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 완납한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그 집은 1년 이내 이상 안 가도 좋다. 이건 다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삭제된 거예요. 지금은 2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 업무가 미래를 먹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99.9%가 과거를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배님들이 일하실 때 저는 제일 편한 게 뭐냐면요. 그 대부분 의뢰인들이 여기저기 다 장보고 와요. 장보고 와서 내 말을 가만히 들어봐요. 그럼 어떤 경우는요. 나보다 더 많이 알아요. 예, 그 이제 여러 군데 가면서 조합을 했거든요. 나는 미워서 무조건 상담료를 받습니다. 여러 선배님도 이 일을 수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상담료를 받읍시다. 저는 시간당 60만 원 받습니다. 무조건 받아요. 대신에 나중에 수임하면 해당 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받겠습니다. 그러면 다 아무 소리 않고 주세요. 그리고 절대 그 사람 말에 의뢰인 말에 휘말리지 마세요. 내가 끌고 가세요. 끌고 가면서 자꾸 되물어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전체를 설명해 주면 꼭 가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래요.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그분 다른 곳에 안 갑니다. 왜? 다른 데는 못 믿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세무사님 선배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전문적으로 재산제사를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곧 뒤집어 생각한다면 그건 뭐가 돼요? 블루 오션이 돼요. 그러면 해박해야 돼요. 해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뢰인이 물어본 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다가가 같은 경우 그래요. 아, 피로트 있습니까? 피로트 방 있어요? 집 있어요? 옥탑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보통 전화 오면 그러잖아요. 몇 번지 집을 알려주잖아요. 그럼 미리 로드뷰를 봐요. 그러면 가스 계량기가 22개 있던데요. 그러면 22가구란 뜻 아닙니까? 그럼 다가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아니냐요? 안 되죠. 19가구가 넘어버렸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왜 19가구일까요?
20가구도 아니고 20가구 이상이 되면요, 주택법에 사학객 승인받아야 돼요. 그래서 19가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선배님들이 판단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 하는 얘기요. 그 다음에 중과세율 적용 제외 대상이요. 근데 그건 1세대 2주택 이상일 거 2주택일 때에 이거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2주택일 때 내가 1억 원 이하짜리 소형주택이 하나 있어요. 일반 주택이 하나 있어요. 자,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중과일까요? 일반 세율일까요? 소형주택은 일반 세율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 장특공제 돼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1호부터 8호를 제외한 유일한 일반 주택 하나는 중과 안 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8호인지 11호, 2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거기에 167조의 10에 가보면요, 소형주택은 빠졌어요. 바로 위에, 소형주택 8호일 겁니다. 1호부터 7호를 제외한 유일한 일반 주택 하나는 중과 안 하게 했어요. 소형주택 자체를 팔면 중과 안 해요. 그러나 일반 주택을 팔면 중과당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법을 보실 때 대충 보시면 안 돼요. 명확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 선배님들이 가장 많은 실수가 조정 대상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중과합니까? 아니에요. 일단 중과 대상 주택수가 먼저 확보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중과 대상 주택수 확보의 기준은 뭐예요? 첫 번째가 소재 기준이죠. 소재 기준은 어디예요?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및 어디에 있는 거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거. 어디 읍면에 있는 거요? 아니죠. 어디에 있는 것만? 수도권과 5대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어디에 있는 것만? 동지역에 있는 것만. 읍면은 빠집니다. 그죠? 그러면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외 동지역을 뺀 여타의 지역은 뭘 적용해요? 가액 기준을 적용하죠. 기준시가 3억 초과분을. 그런 걸 싹 더하니까 4개더란 얘기입니다. 그 4개 중에, 어디로 갈까요? 사천으로 합시다. 사천.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집이 기준시가 6억짜리예요. 서울에 집이 3채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중과대상 주택수가 몇 개예요? 4개예요. 그죠? 근데 사천 걸 팔아요. 사천 걸 중과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냥 말씀하세요. 안 해요. 네. 왜? 사천은 조정 대상지역이 아니라고 한다며. 그죠? 그래서 중과 대상 주택수가 먼저 확보가 되고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현재 조정 대상지역이 있는 경우만 중과를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5월 31일 날 개정했죠? 뭐라고 개정했어요? 한시적 법률을 만들었죠?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몇 년 이상 보유한 거요? 2년 이상 보유한 것은 중과하지 말자. 그러면 장특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해당 주택이 80% 표2 장특공제율을 적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왜? 그 사람은 2주택 이상일 거니까. 그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밑에 박스에 보시면 장기 임대주택의 유형과 주의사항을 전부 축약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이 이르실 때 이것이 꼭 이게 개정된 걸 최대한 반영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약간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도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동그라미 쳐가면서 이야기하면서 비과세야. 이걸 그대로 신고서에 붙여버려요. 네. 자, 다음에요. 비과세 판단에 따른 주택수 불포함이에요. 이게요.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이 있고 조특법상 농어촌 주택이 있잖아요. 시행령 155 7항부터 14항까지 조특법 99조 4의 농어촌 주택 또는 97조의 장기임대주택, 97조 2의 2호 이상의 신축 장기임대주택 이런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있다고 한다면 꼭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89조 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꼭 있어요. 그죠? 그것만 싹 모아놓은 겁니다. 네, 이런 집은 다른 주택 팔 때 주택수에 포함 안 한다.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자, 극단적인 예로 합시다. 극단적인 예로요.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이 B는 조특법상에 거주자 주택을 보지 아니한다는 그 주택이에요. 그냥 조특법 97조라고 합시다. 요건 일반 주택이에요. 두 개 다 2년 이상 거주, 보유 다 했습니다. 자, B를 팝니다.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뭐 일시적 2주택 아니에요. 예. B를 먼저 팔아요. 과세요, 비과세요? 과세예요. 그죠? 2주택이니까요. 근데 A를 먼저 팔면요? A를 먼저 팔면 비과세죠. 그죠? 왜? A를 팔 때 B는 없는 걸로 보라고 했으니까. 근데, 자, A를 팔고 나서 그 다음날 B를 팔아요.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비과세예요. 비과세는 100% 추징당합니다. 예. 자, 말을 뒤집어 생각해 봐요. A를 양도할 때 B주택은 거주자 주택에 또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B주택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본 때는 언제부터란 얘기예요? A를 양도할 때 B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거의 대부분 2항에 있어요. 조특법 2항에. 그러면 B주택이 언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본다는 뜻이 돼요? A가 팔리고 나서. 그래서 A가 팔리고 나서 2년 보유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뒤집어 생각해 봐요. B를 먼저 팔면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과세잖아요. 그죠? 감면은 과세예요. 보통 과세 감면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면, 비감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감면은 과세는 하는데 징수권, 그 세금을 면해줄게. 대신 농특세 물으라는 얘기거든요. 과세예요. 예. 이게 농특세는 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법 읽으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 왕왕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세무서 직원들이 할까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뭐가 할까요? 국세청 컴퓨터가 알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빅데이터가 국세청 전산실이에요. 예, 거긴 다 합니다. 여러분, 여러 선배님 이르시다 보면 기상천외한 질문 안 오던가요? 기상천외한 소명자료 요구 안 나오던가요? 그 세무서 직원이 찾는 것보다 컴퓨터가 더 빨리 찾습니다. 네, 전부 AI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꼼수 부리면 100% 걸립니다. 꼼수 부리면요. 자, 그래서 요것은 주택수 판매,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공고 현황표가 뒤에 쭉 붙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요것을 좀 A3로 확대 복사해서 붙여놓으시면 아주 유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소득세법령 개정사항이에요. 제가 지금 내년 책에는 그걸 실으려고 그래요. 1985년부터 현재까지 법령 개정 날짜를 쭉 쓰려고 그래요. 언제 뭐가 개정되고 언제 뭐가 이게 그 국세청에 근무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재산통, 뭐 소득통, 법인통, 부가통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전문가라고. 근데 누가 가장 많이 실수를 하냐면요, 그 통을 일하는 별칭을 가진 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해요. 왜 그런 거니? 특히 양도소득세 세제는 100% 정책세제입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해당 소득세법령에 살아 숨쉬는 생물 같습니다. 근데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걸레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바꿔요. 그러면 세무서 직원들이 통상 2년 단위로 인사이동이 돼요. 2년 바뀌면요, 지나간 2년 동안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11번 바꿨어요. 그럼 알겠습니까?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은 숫자를 외우고 많이 외우지만 그래도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다. 특히 너무 많은 개정을 하다 보니까 뭘 많이 알아야 돼요? 부칙을 많이 알아야 돼요. 부칙을 옆구리 끼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선배님들이 뭐 가급적이면 세법전을 보실 때 하드 카피된 걸 보세요. 출력물을 보세요. 그러면 머리에 기억이 남아요. 아, 그게 오른쪽 페이지 어디에 있어. 그런데
전자 모니터로 보게 되면 기억에 잔상이 안 남아요. 그래서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세법적인 옆구리에 끼고 공부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인데, 이제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할 건 뭘 좀 기억해 주면 줘요. 첫 번째요. 2021년 5월 4일 날 개정된 내용부터 할게요. 이게 뭐냐면요. 시행령 168조의 14, 사망 제3호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사업용 토지의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안 한다. 그게 뭐냐면 2006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 난 경우라고 한다면 무대뽀로 비사업용이 아니다. 단 조건은 있어요. 공익상 수용 협의 매수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업인정 고시 전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 한다면 그 해당 토지가 공익상 수용 협의 매수가 된다면 비사업용이 무조건 아니다. 덮어놓고 아니다. 근데 이걸 개정한 거죠. 2021년 5월 4일 이후에 사업 인정고시가 난 경우로 한다면 몇 년 전에 취득했어라? 5년 전에 취득했어라. 그 다음에요. 시행령 168조의 8사망에 있는 그 법령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농지법에 있는 거예요. 농지법에 몇 년 전에 3호인데요. 주말 체험 영농농지요. 한 세대 기준으로 1000평방미터 이하의 땅을 취득해서 제촌 작용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이 아니다. 물론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편입이 된 예외가 되겠지만, 그죠? 물론 시의 동적이고만 해당되죠. 라고 한다면 비사업용이 아닌 걸로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농지가 이제는 비사업용으로 갑니다. 단 조건은 있어요. 2021년 5월 4일 이후에 사업인정 고시가 나서 수용된다고 한다면, 협매수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좋다. 예, 그 이야기고요. 22년 2월 15일 날 개정을 했어요. 뭘 했냐면 2022년 12월 8일 날 전격적으로 9억 초과가 12억 초과로 바뀌었죠.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가 12억 초과분이요.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은 원론적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럼 2005년 12월 말 이전까지는 이건 뭐라고 불렀어요? 입주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건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은 법률 용어에 이해요? 아니에요? 이해요. 예, 89조 2항의 이하 조합원 입주권이라 한다라고 있죠. 그래서 애시당초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만이 조합원 입주권이었어요. 그러다가 슬그머니 뭐가 들어왔어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꾸 말썽이 났어요. 가로정비사업, 자율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했어요. 이게 똑같은 법인데 도시및 주거환경 이거 아니죠. 이건 죄송합니다. 주택법인가요? 거기에는 똑같은 건데 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원 입주권이고 가로나 자유로나 재개발 소규모는 왜 안 하냐? 그래서 개정한 겁니다. 이것도 뭐다?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 선배님들이 조합원 입주권 양도 차익 계산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완성주택, 신축 완성주택 팔 때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귀찮은 게 또 하나 있어요. 1+1이 있어요, 또. 예, 하나는 34평형, 하나는 25평형. 25평은 절대 못 팔아먹어요.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이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2020년 7월 10일 이후로는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민간 임대주택 4년짜리 폐지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쩔래가 또 문제가 나요. 자, 이거 그냥 간단히 합시다. 먼저 판 것이 비과세 과세요. 항상 양돌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관리처분계 인가일과 철거 중 빠른 날엔제 해당 주택이 1세대 비과세권을 충족한 경우로서 완성주택을 양도한다면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고가는 걸리겠지만 그러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이 됐어요. 그 집에 2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안 살아도 신주택 비과세가 돼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살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80%짜리 때문에. 예. 그러면 2년만 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20년 보유했어요. 그럼 일단은 몇 프로예요? 40%죠. 2년 살았어요. 몇 프로죠? 8%죠. 그러면 48%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2년을 사는 게 좋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2년 살아야 돼? 자꾸 그래요. 아무튼 그런 거, 아까 제가 하나 빼먹고 왔네요. 답을 말한다고. A주택이 거주주택이 B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이에요. 장기임대를 먼저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A를 팝니다. 장기임대 모든 조건 다 충족돼 있습니다. A가 비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원론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돼요. 왜 되죠? 예전에는 뭐라고 해서 안 됐어요? 예전에는 최종 1주택이 남은 때부터 2년 2년 거주를 했거든요. 근데 154 5항을 단서는 뭐 했어요? 삭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양도는 한 주택 남았잖아요. 그러나 양도하는 거주주택을 100% 비과세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중복된 기간은 안 되는데 장기임대 팔 때 비과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비과세 안 받았어요. 그러면 거주주택 팔 때는 곧바로 비과세가 됩니다. 이제는 돼요. 언제부터요? 2022년 5월 10일 이후부터는 됩니다. 그 다음에 22년 5월 31일 날 또 하나 개정을 했죠. 이게 대표적인 방금 말씀한 이야기예요. 참 이거 재밌어요. 처음에는요. 154조 5항 단서를 처분하고 최종 1주택 남은 때로부터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처분은 무슨 뜻이에요? 처분은 아니 죄송합니다. 양도하고 그랬어요. 양도하고. 그러면 양도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2020년 2월 10일 전까지 다 징여를 했었어요. 징여를. 처분은 양도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썽이 나니까 정작 시행시기 직전에 개정을 해버렸죠. 뭐라고요? 양도를 처분으로 바꾸고 가로 열고 양도, 증여, 용도 변경, 포함 이렇게 바꿨죠. 예. 그러다가 결국은 다 삭제해버려. 지금 삭제해버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이거 몇 번 바뀌었어요? 3번 바뀐 꼴이에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세법은요 자꾸 어려워야 돼요.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먹고 사는 방법이에요. 좀 매몰차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022년 8월 2일 날요. 상생 임대주택이요. 근데 이것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기억을 해두면 이게 과연 몇 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상생 임대주택은 고가는 안 돼요. 1세대 1주택일 때만 돼요. 지금은 여러 채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몇 년 임대해야 돼요? 2년 임대해야 돼요. 두 번째, 직전 임대 기간이 몇 년 이상이 돼야 돼요? 1.5년, 1년 6개월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건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이 돼야 돼요. 승계된 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절대 5% 초과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 집은 그냥 2년 임대해주면 2년은 보유를 했잖아요. 곧바로 뭘 해줄게? 2년 거주한 걸 인정해줄게. 자, 2년이 첫 번째 어디 나옵니까? 155조 20항에 거주주택에 몇 년 살아라? 2년 살아라가 있어요. 2년 안 살아 좋다. 그걸 상생 임대주택 쓴다면. 그 다음에 159조의 4에 뭐가 있어요? 해당 주택의 표 2의 장특공제 80%를 적용받으면 반드시 몇 년을 살았어라? 2년 이상 거주했어라. 그거 적용 안 할게라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데 뭐가 또 있지? 또 하나가 있는데 장특공제. 그 다음에 상생 임대주택이라고 한다면 조정 대상적일지라도 2년 안 살아도 돼요. 그래서 3번의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 마지막 한 채만큼은 상생 임대주택으로 가도 큰 무리가 없다. 그 다음에 뭐 극단적인 예로 6채가 있다고 합시다. 5채는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해버리고 한 채는 상생 임대주택 등록해버리면 되겠죠. 근데 진짜 약점은 있어요. 2024년 12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지금 서둘러야 돼요. 왜? 최소 1년 6개월이 가야 되거든요. 자기가 소유권 취득하고 1년 6개월이 가고 2년 이상 임대를 하니까 최소 몇 년을 해야 돼요? 3년 6개월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급해요. 21년 12월 며칠부터죠? 12월 20일부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마지막 페이지 있잖아요. 마지막
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장. 이것은요, 일시적 2주택과 1세대 1주택의 기본 조건입니다. 2년 거주 요건 안 해도 되는 거, 그 다음에 1년, 3년, 2년 이내에 팔아야 할 조건에 관련된 축약표입니다. 이걸 딱 그 책상에다 붙여놓고 전화 오면 얼른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몇 년에 팔으면 돼요. 예, 아주 유용할 겁니다. 그다음에 뒤에는 내년에 입법 예고된 내용을 썼는데요.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요. 하나만 잊어먹지 않으면 돼요. 소득세법 90조 2월 과세 규정이 있죠. 그걸 몇 년을 연장하겠다? 10년을 연장하겠답니다. 101조 2항에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 있죠. 그건 몇 년 연장할게? 10년 연장할게. 그러면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락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1시간 반이 걸렸네요. 그러면 10분 쉬고 할까요? 계속 이어서 갈까요? 원하신 대로요? 10분 쉬고